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를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이 중립국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뭘 어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요. 이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려는 거요? 중립국. 최윤의 소설 광장으로 유명한 중립국. 그 어느 진영의 편에 서지도 않는, 그 어느 편과도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가 이제 중립국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중립국으로 스위스를 꼽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역사 속에서 조선이 망해가던 구한말에 중립국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남북 통일의 하나의 방안으로 중립국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최근에는 이 스위스가 더 이상은 중립국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위스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인데요. 이것 때문에 스위스는 이제 더 이상 중립국이 아니다. 중립국마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등등의 논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내부에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이제 어떻게 좀 정하면 좋을지, 그리고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을지 다양한 논의가 스스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스위스의 지리, 그리고 스위스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처음에 어구로 좀 끌어봤습니다. 작년부터 제 친구 둘이가 오빠 스위스 역사 좀 영상으로 만들어줘 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스위스 얘기를 해달라고 할까 무시를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는 오랜만에 하는 유럽 이야기에 딱 맞는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위스는 유럽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지역들과 교류를 해왔고, 그만큼 다양한 역사적인 사건, 왕조, 가문 등등과 상호작용을 했고, 이 스위스 역사 안에는 유럽사를 넘어서 서양사의 많은 부분이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스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와, 진짜 여기에 별 얘기가 다 들어있네? 라는 결과물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에 이제 위치한 나라죠. 맞습니다. 그 스위스 영토 60% 정도는 알프스 산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희영이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여름방학마다 스위스 가갖고 스키 타는 걸 참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스위스에는 4,000m가 넘는 높이의 산들이 45개나 있을 정도로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해발 4,643m의 몬테로산은 서유럽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참고로 서유럽,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은요, 높이 4,807m, 해발고도 4,810m의 몽블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유럽, 그러니까 우랄 산맥 서쪽에 러시아까지 포함되는 전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역시나 그 소련 쪽에 있는 해발고도 5,642m의 엘브루스 산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이 많으면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물도 많습니다. 라인강, 론강, 인강, 티치노강 등등 서유럽에 참 많은 강들의 발원지가 이 스위스고요. 1,500여 개의 호수가 있는 나라도 스위스입니다. 그런데 알프스 산맥은요, 스위스 남부에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지형이요, 남고 북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알프스 산이 있는 이탈리아보다는요, 프랑스나 독일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지립니다. 그리고 스위스 도시들을 보면은요, 제네바, 로잔, 베른, 루체른, 바젤, 취리히 같은 대도시들은 주로 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그러니까 주로 북부 지역의 대각선 방향으로 발달해 있어요. 실제로 남부의 그라우빈덴주는 알프스 산맥에 있어서 스위스에서 가장 넓지만 인구 밀도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다보스 포럼 있죠? 그 경제 포럼. 이 다보스 포럼이 열리는 도시 다보스도 그라우빈덴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프랑스랑 독일 중에는 스위스가 어디랑 좀 더 가까울까요? 독일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가깝고 밀접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정말 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독일계 국가들, 특히나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등등과 상호작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스위스 서쪽, 서북 쪽에는요, 쥐라 산맥이라는 산맥이 흐르고 있어요. 알프스 산맥만큼 뭐 수천 미터는 아니지만은 높이 1500m 정도 되는 산이 많은 그런 산맥이라고 해요. 그게 스위스와 프랑스의 자연 국경 역할을 하는 거죠. 스위스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가운데에 있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독일과 가깝고 역사적으로도 독일과 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죠. 스위스의 공용어는 4개라고 해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그리고 로망슈어. 로망슈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탈리아어의 뭐 북부 방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결국에 중심 언어는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렇게 3개 언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화자 비율로만 보면은 독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60%가 조금 넘고요. 프랑스어를 말하는 화자가 한 23%의 비중, 그리고 이탈리아어랑 로망슈어를 쓰는 사람들은 10%가 조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위스의 수도는 어딜까요? 대도시들이 많죠. 츄리히, 제네바, 그리고 뭐 축구 구단으로 유명한 바젤 등등 있는데 다 아닙니다. 연방의회가 있는 베른이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가 막상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스위스는 26개의 자치주, 칸톤 또는 깡통이라고 불리는 그 자치주로 이루어진 연방이에요. 미국이랑 좀 비슷하죠. 미국도 50개의 주, 그러니까 스테이트로 이루어진 아메리카 연방이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런데 이 스위스 연방에서는 그 어떠한 나라보다 주, 그러니까 칸톤의 영향력, 자치권이 크다고 합니다. 연방의회에서 7명의 장관을 뽑고 이 장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 자리를 맡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위스 사람들은요, 대통령은 외국 그냥 방문하라고 있는 직책이라는 농담,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징적인 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아무리 900만 명 정도의 소국이라고 해도 부처가 7개밖에 없다. 장관이 7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연방정부의 일이, 연방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중세시대부터 알프스 산악지대에 작게 형성된 봉건 제후 국가들이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따로, 하지만 또 같이 이 동맹을 맺으면서 길게 보면 700년 정도의 역사를 유지해온 게 그런 전통적인 체제가 스위스의 칸톤입니다. 이 따로 또 가치의 정신이 나라 이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스위스라고 편하게 부르지만은 공식 명칭은요, 공식 국호는 헬베티아 연방입니다. 이게 라틴어예요.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가 다 공용어다 보니까는 나라의 정식 국호는 그냥 라틴어로 했다고 합니다. 헬베티아는 고대 시대부터 스위스에서 살던 켈트계, 그러니까 갈리아계, 골족계의 사람들인 헬베티족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그럼 스위스는 스위스 연방을 70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 스위스 동맹을 처음 이제 주도하기 시작한 슈비츠라는 제후국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지금도 슈비츠는요, 하나의 주, 하나의 칸톤으로 남아있기도 해요. 물론 이제 영어 이름도 헷갈리긴 합니다. 뭐 스위스냐, 뭐 스위츠란드냐. 영어로 국가 스위스를 말하면 스위츠란드라고 말해야 되고요. 보통 이 형용사형, 뭐 스위스 사과, 그리고 스위스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스위스가 됩니다. 솔직히 스위스에 대해서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아는 척 하려면은 딱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제가 이 지리 이야기를 할 때도 역사 이야기를 어느 정도 끝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냥 틀어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딱 1인치만 좀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서 유럽의 고대사는 다 비슷비슷해요. 켈트계, 갈리아계가 기원 전후에 자기의 고향에 정착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에 로마 제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정복당하고 로마화가 됐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게르만족이 들어와서 게르만화가 됐고 나중에 프랑크 왕국이 서유럽, 북서유럽을 정복하면서 프랑크 왕국에 소속이 됐다. 스위스의 고대사도 끝! 근데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중세 봉건 시대로 넘어가죠. 서쪽에는 서프랑크 왕국의 제후국이었던 부르고뉴 공국이 있었고요. 동쪽에는 이제 뭐 동프랑크 왕국, 그리고 뭐 신성 로마 제국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칸톤의 이제 효시가 되는 도시국가들, 아까 말했던 슈비츠 등등의 이런 도시국가들, 제후국가들은 12세기 무렵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스위스의 공공의 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입니다. 에? 갑자기 합스부르크 가문?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합스부르크 가문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13세기부터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 있는 독일의 황제를 배출해냈고, 결혼 동맹 등등을 통해서 15세기, 16세기에는 아메리카 식민지까지 갖고 있었던 스페인의 왕까지 배출해냈던, 그리고 세력이 축소된 이후에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실 가문이었던, 세계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중유럽의 패권을 휘어잡았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리고 근친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전병 때문에 이 턱이 지나치게 발달한 가문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왜 스위스 역사 이야기를 하다 말고 오스트리아 황실 합스부르크 가문 이야기를 하느냐?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작이 스위스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오스트리아 황실이 스위스 출신이다? 예. 당시 이제 스위스도 신성 로마 제국 소속이었어요. 11세기 초에 스위스 북부 아르가우 지방에 라드보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귀족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산골 마을에 조그마한 성을 하나 쌓고요. 스스로 자기를 백작자리를 이렇게 주고 스스로 백작 노릇을 막 해요. 그 성이 합스부르크 성, 합스부르크 캐슬이고요. 그 라드보트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시초가 됩니다. 시조가. 성이 이제 워낙 작아서 그 합스부르크 성이 관리하는 백성들이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작은 성을 짓고 혼자 이제 백작이라고 부르고 다니는데 너무 허접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주변에서 견제도 안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2세기 후반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실의 대가 끊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황실의 대가 끊기고 20여 년 정도 제후들끼리 혼란기를 겪는데 그걸 이제 대공위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제의 지위가 비었다. 빌공자를 써서 대공위 시대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냥 요건 넘어가고 요 타이밍, 그러니까 13세기 후반 요 타이밍이에요. 듣보잡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이 해성같이 등장을 해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힘센 제후들이 황제를 선출하는 선제후 시스템이 조금씩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273년에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 도시에서 열린 선제후 회의에서 새롭게 황제를 선출하는데 그때 선출된 황제가 바로 합스부르크 가문의 루돌프 1세입니다. 유력한 제후들 입장에서는 막상 이제 호울뿐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하는 게 귀찮긴 한데 또 막상 다른 놈들이 황제하는 꼴은 못 보겠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 알력 다툼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신성 로마 제국의 바지사장이 되겠다라고 자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의 바지 황제로 선출이 된 게 이 루돌프 1세입니다. 물론 그한테도 어떤 나름의 전략이 있었어요. 바로 혼인 정책인데요. 루돌프 1세한테 딸이 6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국왕 선출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황제 선출하기 전에 세 딸을 팔치즈 선제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그리고 작센 선제후랑 혼인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서 황제로 선출이 된 거죠. 참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55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절호의 기회를 잡은 루돌프 1세는 그 기회를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황제 선출에 반대했고 꾸준히 신성 로마 제국에 어떻게 보면은 그 엇박자를 내고 있던 보헤미아, 그 체코의 왕이 그 예전에 오스트리아 지방을 뺏었는데 그 오스트리아 지방 또는 슈타이어마르크 지방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으로.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의 두 아들한테 상속을 줘요. 그렇게 스위스 산골 마을의 셀프 백작이 그러한 가문이 신성 로마 제국의 아주 유력한 가문으로 발돋움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스위스랑 무슨 상관인데 오스트리아로 세력을 넓힌 합스부르크 가문은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스위스 지방까지 자신의 세력권으로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13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루돌프 1세가 취임하고 특히나 이제 사후에 아까 말했던 그 스위스의 어원이었던 슈비츠라든지 우리 또는 운더발텐 등등의 칸톤 등등이 동맹을 맺어요. 이거 합스부르크 가문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고. 그게 현재 스위스 연방의 전신, 그러니까 아버지 조상격인 스위스 서약동맹 또는 구 스위스 연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프랑스 왕과
부르고뉴 공국이 싸웠던 부르고뉴 전쟁에서 구스위스 연방의 군대가 용병으로 참전을 하고 거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이 스위스 용병, 그러니까 라이슬로이퍼는 유럽 최고의 용병이라는 명성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1499년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마지막 전쟁인 슈바벤 전쟁에서 이 구스위스 동맹이 승리를 하면서 더 이상 합스부르크는 스위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실질적으로 이 스위스가 합스부르크로부터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요 패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북아메리카 식민지 13개 주가 본국인 영국과의 정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독립까지 하게 되는 미국의 독립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미국처럼 독립하게 되는 스위스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으면 지금처럼 스위스가 작은 소국으로 남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 슈바벤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도 잠시 이탈리아까지 이 스위스 연방에 진출하고 싶었나봐요. 이 프랑스랑 북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의 전쟁에 이 구스위스 연방이 개입을 했다가 프랑스한테 개발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6세기 전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체급을 좀 깨달은 건지 이때부터 아주 그냥 군사적인 팽창을 더 하진 않고 중립국의 길로 들어섭니다. 참고로 스위스가 중립국의 길을 계속 유지는 했지만 용병 사업,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군대 파견하는 건 계속해요. 1527년 그 신성 로마 제국 등등이 로마 교황청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데, 요때 라이슬로이퍼, 그러니까 스위스 용병대가 마지막까지 정말 전멸을 각오하고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지키고 그러면서 교황청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위스 출신의 근위대가 교황청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스위스로 돌아와서 스위스, 중립국 스위스는 유럽 최후의 종교전쟁이라고 불리는 30년 전쟁 때 평화와 번영의 오아시스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만큼 전쟁에 참화해서 비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 때 스위스 연방은 공식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이후 이제 프랑스의 황제까지 올랐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스위스를 점령하고 헬베티아 공화국이라는 괴뢰국을 세웠을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쭉 꾸준하게 중립국 지위를 유지합니다. 어느 정도 스위스 역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그 직접민주주의로 굉장히 유명하죠. 국민투표를 툭 하면 합니다. 1년에 서너 번씩 한다고 해요. 1848년부터 지금까지 국민투표만 300번 넘게 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된 게 스위스의 내전, 스위스의 통일전쟁 이후부터라고 해요. 보통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7세기에 전 유럽이 종교 문제 때문에 신교와 구교가 내전과 전쟁을 치르거든요. 그리고 그 대단원의 막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스위스는요, 그로부터 200년 뒤인 1847년에 종교 때문에 내전이 벌어져요. 물론 이때는 단순히 종교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구교와 신교의 종교적인 갈등에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피어났던 급진주의, 자유주의 논쟁이 더해져서 스위스 연방 안에 있었던 몇몇 개의 칸톤, 몇몇 개의 주가 스위스 연방을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연방 정부는 그 주들을 대상으로 통일 전쟁을 벌이고 결국에 연방 정부가 승리를 하죠. 물론 이게 스위스 통일 전쟁이라고 하긴 한데 막상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한 100여 명 정도만 있었던 다른 나라의 내전, 다른 나라의 전쟁과 비교하면 규모가 조금 작았어요. 하지만 스위스의 통일 전쟁이 이후 스위스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방 시스템을 확립합니다. 각 주, 그러니까 각각의 칸톤한테 고도의 자치권을 주죠. 그리고 요때 신문제도 폐지해요. 그리고 요때 헌법 수정 같은 아주 국가 중대 사안을 국민들한테 직접 묻는 국민 투표제를 요때 도입해요. 그리고 요 시기부터 시민들의 기본권도 확대되고요. 우리가 보통선거에 기반한 직접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현대화된 그 정당 정치 시스템도 조금씩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모든 병력의 해외 파병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용병을 더 이상 용병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교황청을 지키기 위한 바티칸 근위병을 남기긴 하지만 경찰 병력으로 편제를 바꿔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스위스 프랑이라는 화폐 단위 있죠. 그걸 이제 이때부터 1848년부터 이 나라의 공식적인 단일 통화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 주, 각 칸톤 간의 통행세도 폐지를 해버려서 스위스 연방을 스위스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 패턴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두고 유지시키느냐 폐지시키느냐를 두고 남부주와 북부주가 내전을 치르지만 결국 연방정부인 북부가 승리를 해서 어떤 하나의 국가의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미국의 19세기 후반과 좀 비슷하죠? 가톨릭과 개신교가 공존을 하고 각각의 칸톤들의 자치권이 보장이 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즉각 공론화되는 스위스는 현재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고요.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9위 정도의 선진국이 됩니다. 물론 스위스에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에 자기들끼리 오랫동안 똘똘 뭉쳐있다 보니까는 사회가 좀 보수적인 부분도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여성 참정권이 1971년에나 도입이 됩니다.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같은 유럽의 선진국가인 독일, 영국은 1918년에 여성 참정권이 도입이 돼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독립과 함께 도입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후불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도요. 독립하고 정부 수립을 하는 1948년부터 여성 참정권이 바로 도입된 거랑 비교하면은 스위스의 그 여성 참정권이 굉장히 늦게 도입된 편이죠. 그리고 이 스위스 사회가 인종차별도 좀 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거의 비슷한 체제가 유지되고 워낙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다 보니까는 사회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스위스인들의 합의, 스위스인들의 약속 등은 한국인인 저한테는 어떤 다른 울림을 주더라고요. 독립한 지 70여 년 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이 대한민국에 막상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사회적인 컨센서스는 얼마나 존재할까요? 최근 들어서 더욱 극단화되고 진영화되는 정치, 그리고 마녀 사냥과 분노가 일상화된 이 사회 분위기를 보면 더 나은 미래가 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참 큽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스위스의 역사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화해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 고민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그리고 지도로 세계 여행을 떠나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